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으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답니다. 아들 녀석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그냥 평범 그 자체인 아이예요. 작은 기업에 다니면서 그다지 많은 월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아이죠. 저희 부부는 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이가 그저 성실하고 건강한 것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답니다. 외모도 그닥 뛰어날 것 없이 평범하게 생긴 아이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런 조건들이 아가씨들이 좋아할 조건들일까 싶더군요. 왜냐하면 아들 녀석이 이제 결혼할 나이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요즘 아가씨들이 얼마나 얕고 실리에 밝은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 아가씨들의 취향에 우리 아들은 잘 맞지 않을 것이 분명했어요. 걱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일이 있나요?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던데 눈을 낮춰서 조건이 맞는 아이를 데려오면 되지 하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드디어 딱 좋은 홍기에서 몇 년 지나기는 했지만 아들이 결혼할 아가씨가 있다고 하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물론 펄쩍 뛸 만큼 기뻤죠. 며느리를 데리고 인사 오겠다는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놓고 손을 꼽아가며 며느리감을 만날 날을 기다렸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어요. 정성 들여 저녁상을 마련해 놓고 우리 부부는 있는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찾아 입었죠. 그리고 거실의 소파에서 점잔을 빼며 앉아 있었답니다. 곧 도어락이 삑삑거리면서 울리는 소리가 났고 아들이 한 아가씨를 데리고 현관문을 들어서더군요. 그런데 들어서는 아가씨의 실루엣을 보고 우리는 다 놀라고 말았어요. 얼굴은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몸매가 정말 날씬하고 예쁜 몸매더라고요. 마치 TV를 틀면 등장하는 걸그룹 멤버 같았어요. 가까이서 생긴 것을 보니 인물도 아주 예쁜 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쪽에 앉는 게 편하시겠죠? 며느리는 마치 잘 알고 있는 사람 집에 놀러온 사람 같이 자연스럽게 굴었답니다. 성격이 상당히 명랑한 아이 같았어요. 제가 저녁 밥상을 차리러 일어서자 굳이 돕겠다고 같이 일어나더군요. 어머니, 이 반찬은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네요. 상속 쪽에 놓으면 되겠죠? 이건 어느 쪽에 놓을까요? 며느리감은 제가 귀찮을 정도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저녁상을 굳이 같이 준비하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과일과 차를 내왔을 때도 굳이 과일 접시를 우리 내외 쪽으로 밀어주었어요. 성격이 밝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은 특히 내세울 것은 없지만 성실하기는 하나이다. 네가 잘 알겠지만 말이야. 어머나, 민수 씨가 내세울 게 없다뇨. 전 민수 씨 생긴 것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걸요. 그러고 나더니 또 오래 알고 지내온 사람처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오랫동안 열렬한 연애 끝에 결혼하셨다고 민수 씨가 그러던데요. 연애 시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며느리의 성격에는 그늘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순진무구 그 자체였답니다. 명랑하고 밝았죠. 저는 슬슬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 아이가 무슨 일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섰는지 이상하더라니까요. 가까이서 볼수록 하얗게 빛나는 피부에 곧 눈물이 굴러 떨어질 것 같은 영롱한 눈을 가진 당장 탤런트를 한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예쁜 아이였어요. 그리고 마른 몸매였지만 그저 가느다란 것만은 아니었고 적당히 볼륨 있는 몸매였죠. 키도 날씬하게 커서 모델 일을 해도 될 것 같았어요. 볼수록 신기했고 성격도 겉모습도 마음에 들었죠. 저는 며느리가 마음이 변할까봐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사돈과의 상견례에서도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사돈이 바쁘시다면 제가 많은 부분을 맡아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죠. 사돈 부부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TV에 내놔도 손색 없는 딸을 두었으면서 우리 아들같이 평범한
아니 평범해서 조금 아래에 있는 그런 아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사돈댁에서도 결혼을 서두르는 눈치를 보였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심정으로 안사돈이 최대한 덜 신경 쓰도록 제가 결혼 준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이 되었죠. 결혼식 사회를 맡은 아들 친구 녀석이 신부 입장을 외치고 신부가 식장 안으로 들어서서 걷기 시작하자 사방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어디서 저렇게 배우 같은 색시감을 찾았대? 결혼식장이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는구만. 친척들이 입을 모아 며느리에 대해 한마디씩 하느라고 신부 입장을 할 때 결혼식장이 소란스러웠답니다. 그럼 며느리 옆에 선 우리 아들이 좀 기울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에 대해서 친척들이 부러워하니 어깨를 한껏 세울 수 있었어요. 거 봐라, 우리 아들이 그다지 내세울 것 없어도 이런 며느리 데려오지 않았냐 하는 심정이었죠. 무사히 결혼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앞에서 날아갈 듯이 절을 하며 며느리가 말했죠. 민수 씨가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딸 재미를 모르시잖아요. 제가 딸 같은 며느리가 돼서 딸 재미 보시도록 노력할게요. 며느리가 그 어렵다는 시부모 앞에서 또 이렇게 명랑하게 말했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구, 일단 시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나서 얘기해라. 네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자꾸나. 겉으로 내색은 안 하고 며느리의 말에 기쁜 기색을 보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며느리의 그 말은 말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바로 다음 날부터 아침 저녁으로 제게 꼭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고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냉장고를 먼저 열어보고 우리 부부가 먹을 만한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기도 했죠. 어머니, 반찬이 많지 않네요. 제가 얼른 시장에 나가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생선구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올게요. 삼치구이를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삼치는 구워도 맛있고 조려도 맛있던데요. 제가 2가지 다 해놓을게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 잿몸으로 재빨리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선 남편이 들어오면 바로 구울 수 있도록 생선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어요. 몸이 가벼워서 그런지 행동도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며느리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고 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마치 친정에 온 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참, 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네요. 그런데 제 성격이 남들이 알기에 그렇게 편한 성격은 아니었답니다. 우선은 결벽증이 있다는 말을 남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집안에 뭔가 흐트러지거나 먼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못 보는 성격이었죠. 민수야, 이 공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아니지 않니? 제자리에 갖다 놓고 대충 씻지 말고 아주 깨끗이 씻어. 공 차면서 흙에 뒹굴렀을 거 아니야. 아, 알았어요, 엄마. 잘 알고 있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여보, 옷을 벗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방바닥에 놓으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한번 입은 옷은 바로 세탁기 앞에 있는 바구니에 넣으세요. 밖에서 묻은 먼지가 얼마나 지저분한 건데요. 저는 청소기를 아예 손에 들고 살았죠. 아들과 남편은 피곤해했지만 어쨌든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제 생활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들의 어릴 때 평생 소원은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쳤어요. 개를 특히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남의 개를 보면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에 털이 날리고 집안에서 배변을 하고 아이고 생각만 해도 머릿속이 어지럽더라니까요. 그래서 아들은 결국 그 소원을 성취하지 못하고 말았죠. 그러더니 결혼하자마자 바로 강아지를 들이더군요. 아무튼 저는 그런 성격 탓에 집에 누가 놀러오는 것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람이 왔다 가면 청소를 한바탕 해야 했고 친한 사람들이라고 와서 제 살림에 손을 대는 것도 싫었죠.
제가 나름대로 질서정연하게 차려놓은 제 살림 중에 그릇 하나라도 위치가 바뀌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드나들면서 살림에 손을 대니까 처음에는 기특하다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며느리가 와서 살림을 만지고 가는 날이면 거의 모든 그릇들을 다시 배열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개를 키워서 그런지 며느리의 옷에는 항상 개털이 묻어있곤 했었죠. 그런 상태로 우리 소파에 앉는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얘아가, 개털은 자주 빗겨주니? 나는 개를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만 자주 빗겨줘야 털이 날리지 않는다더라. 이것은 네 옷에 털이 묻어있으니 우리 집에 올 때는 조심하거라 라는 뜻의 말이었죠. 민수 씨가 아침 출근 전에 꼭 빗기고 나가요. 하루에 한 번만 빗겨야 개 피부를 자극하지 않고 좋다던데요. 그래서 그 이상은 빗기지 않고 있어요. 강아지를 키운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아들 집에 그다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가보았더니 아주 지저분하게 살림을 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하니 남편이 웃더라고요. 세상에 당신 기준에 맞춰서 살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 며느리를 당신 기준에 놓지 말라고. 그러다간 고부간에 정말 큰일 난다니까. 내 말 명심해.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했답니다. 제 성격이 결벽스럽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며느리가 그렇게 자주 찾아와서 집안에 개털을 옮겨놓고 가는 일은 정말 싫더라고요. 제 살림을 만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성격이 좀 차가운 편이라서 그런지 며느리가 딸같이 우리를 대하겠다는 말에도 그다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아이가 어떻게 딸 같을 수 있겠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온 남편과 아들과도 싸울 일이 생기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더군요. 며느리나 시부모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고 시어머니는 어쨌든 시자 들어간 핏줄 섞이지 않은 식구였어요. 너무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그냥 하는 말로 들었던지 며느리는 그래도 자주 찾아와서 우리 부부의 음식을 챙기고 빨래도 하곤 했답니다. 며느리가 하는 빨래도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초벌 빨래를 반드시 해서 세탁기에 넣었는데 며느리는 세탁물을 바로 세탁기에 넣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처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내던 중에 저는 며느리에게서 조금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얘 아가, 너 지금 밥알이 몇 갠지 세보는 거니? 밥을 왜 그렇게 먹니? 한 그릇 수북히 퍼다가 많이 먹으려무나. 새 며느리가 밥 먹는 모양이 어느새 또 마음에 걸렸어요. 며느리는 우리 부부의 밥은 수북히 담으면서 자신의 밥 공기에는 거의 3분의 1 정도만 채우는 것이었죠. 그걸 또 한 알 한 알 주워 먹듯 먹는 것이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라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음식은 복스럽게 먹어야지. 그렇게 먹는 음식은 영양으로 가지 않는단다. 저는 원래 이게 습관이 돼서요, 어머니. 이렇게만 먹어도 배불러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걱정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야단을 친 것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새모이처럼 주워 먹는 모습이 못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날도 며느리가 찾아와서 청소도 해주고 요리도 해놓은 날이었어요. 이제는 귀찮아서 참견도 하기 싫은 저는 그냥 안방에 누워 있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청소와 요리를 다 마쳤는지 밖이 조용하더라고요. 그새 갔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며느리가 고단했는지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누워 잠이 들어있는 며느리를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시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깨지 않도록 되도록 까치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얇은 담요를 가져다가 덮어주었답니다.
낮잠이지만 깊이 잠들어서 꿈을 꾸는지 잠꼬대도 하더군요. 그런 며느리를 보니 갑자기 빙그레 웃음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 제발 가지 마. 왜 나만 남기고 갔어요? 엄마, 아빠, 나 데리고 같이 가요. 죽지 말아요. 혜영이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엄마, 아빠. 저는 며느리의 잠꼬대를 듣고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 놀라서 얼른 며느리를 깨웠어요. 잠에서 깬 며느리를 보니 정말로 악몽을 꾸었는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져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눈물을 얼른 닦고 평상시처럼 밝고 명랑하게 행동했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며느리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들은 후에 저는 갑자기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잠꼬대를 했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잠꼬대에 엄마 아빠를 찾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얘 아가야, 사돈 어른들께 무슨 일이라도 있니? 혹시 그분들이 어디 편찮으시기라도 한 거야? 네가 꿈에서 부모님들을 본 모양인데 하도 가지 말라고 잠꼬대를 하기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야. 아니요. 부모님 두 분 다 아무 일 없이 건강하세요. 제가 꿈을 깊이 꾸었나 보네요. 그런 잠꼬대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곱게 키운 남의 집 딸을 그냥 데려오기만 했지 그분들과는 제대로 인사 한번 못 나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부를 한번 챙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과일 바구니라도 들고 찾아가는 게 도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사돈댁 주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거였어요. 아마 지금쯤 여행 가 계실 거예요. 저한테 이맘때쯤 여행 가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부산에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집이 비어 있고요, 어머니. 그런데 다음번에 다시 물어도 며느리는 또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골에 사는 친척이 경치 좋은 곳이니 며칠 다녀가시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 계세요. 거기가 마음에 드시는지 좀 오래 계시겠다고 했어요. 이래저래 사돈을 만나기가 참 힘이 들었답니다. 어쨌든 며느리의 잠꼬대가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어요. 저녁을 먹이면서 사돈댁의 위치를 물었어요. 그리고 언제 집에 계실 것인지 알아오라고 했죠. 제가 인사차 찾아뵙고 싶다는 말도 전하라고 했고요. 장인 장모님 다 건강하게 잘 계세요. 굳이 제 처가에 엄마가 가실 이유가 어딨어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 아들이야 결혼을 해도 우리 집 아이지만 딸을 결혼시키면 시집으로 보내는 것 아니겠니?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니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도리다. 네가 어떻게든지 언제 댁에 계실 것인지 알아보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전해드려. 우선 주소라도 알려주면 가서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보마. 진짜 괜찮아요, 엄마.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며느리의 잠꼬대 내용이 영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들을 다그쳤어요. 그런데 여행을 다니셔서 집이 비어있다는 것은 이해할 만했지만 주소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참 이상했죠.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주소를 알아낼 수야 있나요? 만만한 건 아들이었죠. 그래서 마치 귀찮다는 듯이 대꾸하는 아들 녀석에 등짝을 아프도록 때리면서 주소라도 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할 정도로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사돈댁에 무슨 일이 있는데 그것을 아이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을 계속 다그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며 다그치자 아들의 입에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은 집사람 어머니 아버지 다 안 계세요. 안 계시다니? 그러면 우리가 봤던 사돈들은 다 누구란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아들이 다음 순간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대역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결혼식 같은 행사에 친구 역할도 해주고 부모님 역할도 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 이거 다 제가 주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잘못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엄마. 네?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TV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혼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사돈 역할을 하도록 아들 부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것이었죠. 저는 설명을 듣고 이제 머리 다 큰 아들이지만 계속 패주었답니다. 아마 아들 등짝에 제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혔을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매를 맞고 제 집으로 돌아갔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한 채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더라고요. 며느리가 구하라는 게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를 감쪽같이 속인 그 앙큼함과 아들 녀석의 바보스러움이 저를 화나게 했던 겁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분간 보고 싶지 않으니 오지 말라고 차갑게 말했죠. 이건 정말이지 만행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아들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속이 있는 대로 상한 저는 그만 울고 말았답니다. 마치 아들의 결혼에 사기 결혼을 당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화가 난 상태로 며칠이 지났을 때 우리 집에 정말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어요. 혹시 윤재국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부인 되시나요? 여기 전라도 순천인데요. 지금 윤재국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직장일로 출장을 떠났는데 직접 운전을 해서 떠났었죠. 그런데 병원에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놀라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냥 좀 다친 것이려니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경찰의 설명은 그런 제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말았어요. 음주운전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했어요. 윤재국 씨가 운전하시는 차량을 들이받아서 이런 말씀 정말 유감입니다만 윤재국 씨가 운명하셨습니다. 잠시 내려오셨다 가셔야겠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냥 꿈속에서 누군가 제 귀에 대고 알 수 없는 말을 지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운명을 하셨다는 말에 대해서도 얼른 와닿지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친척들 간에 소문난 인고부부였답니다. 사는 동안 내내 금슬이 좋았어요. 제 유별난 성격 덕분에 싸움이 된 적은 종종 있었지만 우리는 이 나이에도 같이 외출을 나서면 손을 잡고 걸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침 운동을 둘이 같이 하기도 하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운명을 했다니 저는 반사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부부가 순식간에 집으로 달려왔더군요. 아들이 다시 한번 그 지역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고 아까 그 남편이 운명했다던 말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제야 집안의 곡소리가 울렸죠. 민수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 사실 아니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네 아버지 없인 하루도 더 못 산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나는 네 아버지 눈 감은 거 도저히 못 보겠어. 결국 아들만 내려가서 남편의 신원을 확인했고 남편은 신속하게 우리가 사는 서울로 이송되었답니다. 하얀 시트에 덮여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트를 걷어보니 바로 남편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병원 바닥에 굴렀죠. 기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바닥에 구르면서 온통 흙투성이가 되는데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냥 텅 빈 것 같았죠. 저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빈소를 꾸리고 장례 준비를 하더라고요. 입관 때는 드디어 제가 정신을 잃고 실신을 했죠.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답니다. 빈소에 나가보니 이미 많은 친척들이 와서 애도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며느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생전에 남편의 며느리 사랑은 유난스러운 것이었죠. 며느리가 마련한 음식은 항상 맛있게 먹어주었고 귀찮아하던 저와는 달리 며느리가 찾아오면 시집갔던 딸이 친정에 오는 것 마냥 반가워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은 며느리에게도 큰 슬픔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아버님,
생전에 저를 그렇게 귀엽게 봐주셨는데 아버님이 안 계시면 이제 누가 저를 그렇게 대해주겠어요. 아버님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우리 집 소파에서 잠들었을 때 했던 잠꼬대. 그 잠꼬대와 비슷한 말을 쏟아내며 며느리가 오열했죠. 며느리는 그렇게 슬픔에 오열을 하다가도 누구보다도 바삐 일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빈소를 차려놓고 이틀을 보냈죠. 밤이 깊었지만 남편의 오랜 친구 몇 사람은 다음날 새벽 발인까지 함께하겠다며 빈소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그런 남편의 친구들에게 정성 들여 술상을 보아주었어요. 그 친구들을 빼고는 우리 식구만 남아있게 되었죠. 울다가 일을 하다가 아마도 많이 힘들었을 며느리가 구석에서 다리도 제대로 뻗지 못한 채로 잠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술이라고는 입에 대보지 않았지만 술이라도 마시고 이 시간을 때워야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견디지 못할 괴로움에 아들을 시켜 술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남편은 지나치게 마시는 일은 없었지만 평상시에 술을 좋아했었어요. 집에 오면 그렇게 술상을 찾는데도 제대로 마주 앉아주지도 않았던 그 일조차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떠나고 나니 못해준 것만 기억이 나더군요. 집안에 먼지 하나 더 쌓이는 것이 뭐에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일터에서 피곤해 지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옷 갈아입는 것까지 잔소리를 해댔는지 후회스러워서 땅을 치고 싶었습니다. 술을 못하는 사람이 술을 몇 잔 털어넣으니 술 기운에 마치 남편이 듣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 그렇게 술을 좋아하는데도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만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당신한테 좋은 소리 없이 잔소리만 퍼부어댔는지 모르겠어요. 당신같이 세상에 마누라 속썩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들이 어느새 옆에 와서 아무 말 없이 술을 따르더군요.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아들 앞에서 담담한 척을 했습니다. 아들도 눈물을 참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기에 더욱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다 풀지 못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느리의 부모님 대역 아르바이트 일로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며느라이가 아예 부모님 얼굴을 모르는 고아였더냐? 아니면 자라던 중간에 돌아가신 거니? 집사람이 살던 마을에서 단체 여행을 갔었나 봐요. 버스를 대절해서 갔는데 버스가 도로의 구분길에서 그만 길을 이탈해서 도로 아래로 굴렀다는 거예요. 사상자가 많이 나왔는데 장인 장모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집사람은 꼭 껴안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에 집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살아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말로는 며느리의 배에 아직도 2뼘이 넘는 상처 자국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남편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제가 느낀 상실감은 어디에도 비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린 나이에 혼자 되었을 며느리의 심정이 짐작되더군요. 어린 것이 부모를 잃었지만 돌봐줄 친척도 변변히 없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을까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며느리에 대한 안쓰러움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고아라고 차별대우는 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고아라는 이유로 저와 남편이 결혼을 반대하거나 무시할지도 모른다고 걱정도 많이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먼저 대역 아르바이트를 쓰자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선 아들 녀석이 곱게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너 나랑 네 아버지를 겨우 그렇게밖에 안 봤다는 거냐? 며느라이가 고아가 된 것이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니? 나와 네 아버지가 그런 것도 생각 않고 무조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단 말이야. 갑자기 멀찍이서 잠들어 있는 며느리가 그렇게 가엾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며느리가 깨지 않도록 다가가 보았죠. 다가가 보니 위도시 살짝 위로 올라가 배가 보이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들이 볼까봐 얼른 덮어주려는데 아들이 말한 대로 2뼘 정도나 되는 큰 상처가 보이더군요. 그 상처를 보면서 더욱 가슴이 무너졌답니다. 남편이 떠난 슬픔과 며느리가 느꼈을 상실감이 함께 느껴지는 것이었어요.
울면서 담요를 찾아다가 며느리에게 덮어주었죠. 어떻게 사흘을 보냈는지도 모르게 넋이 나간 채로 남편을 납골묘에 봉안한 다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한 100평쯤 정도로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기도 했죠. 가슴 한번 덜컥 내려앉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는 가슴의 통증이 계속되었죠. 내과 병원 여기저기를 찾아다녀 본 결과 내과적으로는 이상이 없으며 우울증의 증상이 보이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보라는 것이었어요. 고도 우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 약의 효과는 놀랄만 하더군요. 약 2주 약을 먹었을 뿐인데 증세가 눈에 띄게 없어지는 거였어요. 비록 슬픔에 잠겨있을지언정 육체적인 고통이 줄어들자 저는 이제 혼자 살 궁리를 해야 했죠. 저는 그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림만 하던 전업주부였어요. 세상 물정에 밝을 리가 없었죠. 저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노후를 생각해서 남겨둬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서 혼자 살 길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 사회 경험도 없는 채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들은 작은 회사에서 많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들은 자신이 부업이라도 한다고 했지만 저는 아직도 불편한 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나이에 들어앉아서 얼마 안 되는 아들의 월급이나 축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리에 빠져 집에 있는 동안 많은 친척들이 방문해 주었어요. 그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하는 시간에는 남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민수 엄마 솜씨는 여전하구만. 아마 식당을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이 맛있는 걸 더 못 먹고 가버린 사람만 불쌍하지 뭐야. 이 말에 제 머릿속에 얼핏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 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것,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보자는 것이었죠. 거창하게 식당을 차릴 만한 여유도 없었지만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로 우선 시험 삼아 일을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반찬 가게였어요. 저축한 돈을 조금 허물어서 작은 점포 하나를 세를 내었죠. 반찬 진열대와 간판 등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조리실도 넓지도 좁지도 않게 딱 알맞은 넓이로 준비했죠. 이래저래 제 형편과 능력에 맞는 일인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솜씨로 반찬 가게 하시면 문전성시일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도 잘 못해서 그렇지 요리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는 힘 닿는 데까지 도울게요. 며느리가 남편의 장례 때에 보여준 모습은 누가 뭐래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다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 부부를 속였다는 데에 대해서 아직 화가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들 며느리를 갈라 세울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려고 애썼어요. 화가 난 것은 시간이 가면 풀리겠죠. 그래서 일단 그 진심 하나만을 보자고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돕겠다는 그 말을 받아들였답니다. 반찬가게 이름도 고부집이라고 붙였어요. 당연히 저에 비하면 서툰 솜씨였지만 며느리는 무엇이든 열심히 배우려고 애썼고 저는 성의껏 가르쳤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 화가 났던 감정을 잊고 있었어요. 제 솜씨와 며느리의 정성으로 가게는 처음 생각보다 잘 되었어요. 처음부터 문전성시를 이룬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집 반찬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별다른 광고나 홍보 없이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죠.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고 몸 움직이는 일은 제가 다 할게요. 저도 어깨너머로 배운 건 많지만 그래도 어머니 말씀이 계셔야 그 맛이 날 것 같아요. 음식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힘이 든 일이란다. 너도 살림을 하니 잘할 것 아니냐. 내가 아직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함께하면 된단다. 그리고 며느리는 손님이 뜸한 시간만 나면 어디서 구해왔는지 안마기 등을 동원해서 저를 살펴주었죠. 어머니,
이 안마기가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기에 밤에 홈쇼핑에서 싸게 팔 때 어머니께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 장만했어요. 어머니, 이쪽으로 돌아앉아 보세요.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아주 시원하던데요. 며느리의 말대로 그 안마기로 해주는 안마는 정말 시원하더군요. 뭉쳤던 어깨의 근육이 제대로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침에 저보다 조금 늦게 출근했어요. 왜냐하면 아들을 출근시키고 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조금 일찍 퇴근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아들 녀석 저녁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에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는 꼭 보온병에 커피 몇 잔을 담아오곤 했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셔도 커피는 참 좋아했거든요. 남들은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온다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런 저를 위해서 직접 집에서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이었죠. 사실 가게에서 나가서 몇 발자국만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꼬박같이 커피 서너 잔 분을 만들어 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준비해온 이상은 못 마시게 했죠.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면서요. 아마 딸이 있어도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록 남편은 세상에 없었지만 가게도 잘 되고 무엇보다 우리 고부는 알콩달콩 잘 지내게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효성스러운 딸처럼 저를 생각하고 있었고 저도 더 이상은 시자 붙은 어머니가 아니라 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사다말하고 어느 날부터 우리 가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며느리보다 조금 일찍 반찬 가게에 출근하고 또 며느리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반찬의 양이 좀 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주방도 제가 정리해두고 퇴근할 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결벽증이 심한 사람이랍니다. 주변에 무엇이 조금만 달라졌다 하면 금방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리기구 등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두 번도 아닌 일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가게에 설치해 놓았던 CCTV를 살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CCTV 화면 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화면에 찍힌 시간을 보니 야심한 밤인데 누군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저는 공포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나 나올 것 같이 머리를 산발한 낯선 여자가 가게로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아들이 읽던 셜록 홈즈 탐정이 나오는 어린이용 책을 저도 재미삼아 읽었었더랬죠. 거기서 읽은 내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집안에서 살인이 일어났는데 키우던 개가 짖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즉 그것은 낯선 사람이 접근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리 집이 그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경보가 안 울렸다는 것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고 들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한여름인데도 추위가 느껴질 만큼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할까 생각하다가 정신을 좀 가다듬고 CCTV 화면을 다시 살펴보았죠. 그런데 다시 화면을 살펴본 저는 처음보다 더 놀라고 말았어요. 머리를 산발해서 그렇지 그 실루엣이나 얼굴이 다 보였거든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우리 며느리였답니다. 며느리가 화면 속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조금씩 덜어내서 거하게 한 상 차려 먹은 다음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두고 가게를 나가는 것이었어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물건도 아닌 것을 달라고 하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주었을 것을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먹고 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었겠어요. 저는 일단 아들과 며느리에게 입을 꾹 다물고 그날 밤 CCTV에 찍혀있는 며느리가 들어올 시간이 조금 못 되어서 가게 구석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날도 며느리가 머리를 산발한 채 들어와서 주방에서 조용히 한 상 차려 밥을 먹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가, 너 이게 무슨 짓이냐? 도대체 남의 물건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몰래 손을 대는지 얼른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겠니?
제 입에서 당연히 큰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찌나 놀랐는지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로 풀썩 주저앉더군요. 며느리가 주저앉은 그 상태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랬어요. 정말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배가 고팠다뇨. 비록 아들이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두 식구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돈이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반찬 가게 일을 시키면서 적지만 월급조로 어느 정도 돈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집에 들어가서 또 아들의 저녁을 챙겨야 하고 아침에도 아들에게 아침상을 보아주고 출근해야 했기에 가게의 반찬을 넉넉하게 챙겨 들여보내곤 했었죠. 몸무게 조절 때문에 밤 운동을 꼭 해야 했어요. 운동이 끝나면 죽을 만큼 배가 고픈데 집에 들어가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가게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게 배가 고픈데 아무도 모르게 먹어야 했다니 며느리는 점점 더 제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횡설수설하고 있었답니다. 그 횡설수설하는 말을 그래도 정리해보면 이랬어요. 우선 살이 찌지 않도록 늦은 밤이라도 운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허기가 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나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는데도 달래가면서 간신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본론이 나오지 않는 것이 하도 답답해서 또 큰 소리가 목구멍 앞까지 밀려 나왔지만 꿀꺽 삼켜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지금까지 며느리가 하는 말과 태도를 종합해 볼 때 며느리가 이래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고 짐작했기 때문이었어요. 따뜻한 물을 가져다가 천천히 마시게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죠. 며느리는 그래도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민수 씨와 헤어지는 건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살이 찌면 민수 씨하고 이혼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밤에 운동하고 허기가 져서 가게에 들어와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아니 그게 다 무슨 말이니? 도대체 우리 아들하고 사는데 무슨 몸무게 제한이라도 있단 말이냐? 며느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이야기부터 제게 들려주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저도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세상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던 심정. 그것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죠. 그래서도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느꼈을 그 상실감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증상을 보였어요. 학교 선생님께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시기도 했었고요. 그래도 그 폭식하는 병이 고쳐지지 않았고 살이 100kg 가까이까지 쪘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잃고 그 스트레스에 전에 전혀 입에 대지 않던 술을 거의 몇 주 동안 밤에 혼자서 홀짝거리며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일이 바빠지면서 술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지만 제가 입에 안 대던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달랜 것이나 며느리가 어릴 때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푼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폭식증으로 거의 100kg까지 몸무게가 늘게 되자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기 시작했고 고지혈 증상도 보였으며 혈압도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었다는 것이었죠. 또 무슨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했기에 이렇게 밤에 폭식을 한단 말이야. 내가 너를 스트레스가 심하도록 시집살이를 시키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런데 다음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설명이 처음에 CCTV를 보고 밤에 침입자가 며느리라는 것을 알아보던 때만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민수 씨가요. 제가 100kg가 나가던 때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아주 엄격하게 음식 제한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지금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민수 씨가 제 식단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몸무게를 엄격하게 체크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음식을 엄하게 제한하도록 했다는 말에 그저 순하고 착한 우리 아들이 그런 모진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더라고요. 게다가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먹지 못하게 스트레스를 제공한 사람이 결국 우리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람들과 이별하는 일에 극도의 피해의식에 시달렸어요. 새학년이 되면 늘 우울했고요. 친했던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져야 돼서요. 다시 살이 찌면 민수 씨하고도 헤어져야 될 것 같았어요. 아직 키가 다 자라지도 않은 나이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되면서 며느리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다죠. 그래서 먹기만 하면 바로 토하는 거식증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거식증 상태로 거의 정상 체중을 유지할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며느리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변변한 친구 하나 없이 외로웠던 며느리는 그 남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하게 되자 거식증이 약간 치료되면서 다시 살이 찌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거식증이 치료되면서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 남자가 며느리에게 이별 선언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몸무게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별을 하게 된 며느리는 이를 악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운동량을 유지했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 외로움 속에 살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다음으로 사랑한 사람이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또 울먹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일에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 뒤에 민수 씨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때는 끔찍할 정도의 운동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을 때였고요. 저는 100kg가 나가던 시절의 사진을 늘 가지고 다녔어요. 뭔가가 먹고 싶으면 그 사진을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을 접었고요. 그런데 책갈피에 꽂아두었던 그 100kg 당시의 사진을 아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민수 씨하고 헤어지면 이제는 정말 다시는 세상을 살 용기를 못 가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잠든 밤에 심한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배가 너무 고파서 가게에 와서 몰래 밥을 먹었던 거예요. 몸무게 관리를 못해서 살이 찌면 아들과 헤어질 것만 같았다는 며느리의 말, 그리고 그때의 그 상실감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에서는 저도 눈물이 났답니다. 얼마나 아들과 헤어지고 또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더군요. 저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답니다. 우리 며느리를 다독였죠. 그리고 저는 몹시 화가 났어요. 다름 아닌 우리 아들에 대해서였죠. 도대체 평상시에 며느리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살이 찌면 헤어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심어주었던 것일까요? 당장 쫓아가서 등짝이 아니라 온몸을 두들겨 패주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기가 시키는 대로 식단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머니, 제발 민수 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 사람이 헤어지자고 할까 봐서 정말 무서워요, 어머니. 얼마 전 그 심상치 않았던 며느리의 잠꼬대가 아프게 기억났기에 그 마음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아빠 가지마 그 소리가 너무나 애절하게 다시 기억나더라고요. 아들과 헤어지게 될지 몰라서 겁에 질린 며느리는 지금도 마치 부모님이 곧 어디로 떠날까봐 걱정하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너무나 가엾어서 꼭 안아주었어요. 아가, 민수가 너에게 그렇게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시킨 게 살이 찌면 헤어지려고 해서가 아니라 네 건강을 염려해서 그랬을 거야. 나도 내 아들에 대해서 화가 나 있기는 하다만 평생을 보아온 내 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단다. 살이 쪘다고 사람을 버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겠구나. 네가 어떤 모습이건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며느리야.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도 말해주었어요. 며느리가 제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눈물을 흘렸고 시간이 많이 흐르도록 울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녁 식사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먹겠다고 제가 보는 앞에서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만 먹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자신을 저더러 잘 이끌어달라고 하면서요. 제가 다음날 저녁에 아들과 며느리를 모두 불렀죠. 솜씨를 다 부려서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어요. 며느리를 생각해서 최대한 열량이 적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답니다.
상을 들여가니 며느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구박을 시작하더군요. 너 또 살쪄서 그 모양 되면 혈압에 고지혈에 당뇨에 장난이 아닐 텐데, 또 몸무게가 어렸을 때처럼 될 텐데 어쩌자고 이렇게 먹는 거야? 제가 아들 등짝을 또 아프도록 때렸죠. 무조건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 이끌었어야지. 네 안 사람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가게에서 몰래 음식을 훔쳐먹고 가게 만들다니. 나는 너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정말 실망이다. 지금 내가 준비한 밥상은 많이 먹는다고 해도 크게 살찔 것들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도록 해줬어야지. 그게 남편이고 가족인 것이지. 어떻게 무조건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니? 이런 제 꾸지람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그렇게까지 배가 고팠을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이 크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먹지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게끔 도울 것이라고 제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죠. 그래야지. 아가, 이제 밥알 새지 말고 복스럽게 먹으려무나. 운동을 하더라도 먹고 운동해야지. 안 먹고 운동하면 그건 결국 수명만 단축시키는 일이야. 그리고 저는 아들을 향해서도 다시 한번 따끔하게 말해주었어요. 네가 약속한 대로 건강하게 먹게끔 도와줘라. 그리고 너, 내가 다짐한다만 며느리가 만일 다시 살이 찌더라도 헤어진다 어쩐다 소리 한다면 그때부터는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 제가 이 사람에게 확신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나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도 헤어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처럼 무조건 먹지 못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 엄마 말씀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혜영아. 이후 우리 며느리가 숨어서 식사를 할 이유가 없게 되었죠. 며느리를 전문가에게 보내 진단을 받게 했답니다. 적절한 운동량을 정하고 알맞은 식단을 만들어 왔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들과 며느리도 이 책 저 책을 사다 놓고 건강한 운동 습관과 식습관을 갖기 위해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 몸무게가 약간 늘었어요. 그치만 움직이는데 불편하거나 무거운 느낌은 없어요. 세상엔 먹어도 살이 안 찌면서 건강에 좋은 먹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뚱뚱한 사람은 한 반에 하나나 둘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길거리에 나가면 키에 비해서 살이 많이 찐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먹거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제 처음 시집 올 때처럼 걸그룹 같은 그런 몸매는 아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몸매를 가진 그런 예쁜 아줌마가 되어 있었죠. 살이 붙었어도 예쁜 얼굴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제가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이 치료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얼마 되지 않아 아이가 들어선 것이었어요. 아마 아들이 계속 예전에 하던 식으로 단순하게 음식 제한을 통해 몸무게 관리만 하려 했다면 스트레스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혹여 아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낳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웃으면서 한 가지 더 물었답니다. 아가, 그런데 그 CCTV에 찍힌 머리 스타일은 어찌 된 거냐? 밤인데 꼭 그렇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하고 운동을 해야 했니? 그걸 보고 이 시엠이 놀라서 심장병으로 죽을 뻔했어. 운동하고 빨리 먹고 들어가야 이 사람이 눈치를 못 채겠기에 머리 다듬을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화면을 봐도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하늘 품고 죽은 사람의 머리 같은 산발의 정체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걸 설명하는 며느리의 웃음이 그렇게 밝고 명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런 힘든 환경도 우리 며느리의 밝고 건강한 마음씨를 변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며느리는 제가 귀찮을 정도로 저를 챙기고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못한 효도를 저에게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며느리가 결코 귀찮지 않답니다. 세상에 딸이 효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엄마가 어디겠어요. 저 역시도 반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제가 며느리에게 한 달이 건너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며느리의 진심이 귀찮았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희 가게가 맛집으로 소문난 것처럼 저희 고부는 이제 사이좋은 고부로 시장통에 그리고 온 동네에 자자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가게 간판도 곧 바꿔걸을 생각이에요. 고부집이 아니라 모녀집으로요. 며느리가 커피 마시라고 저를 부르네요. 요즘 들어 며느리가 제게 커피를 제안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에 2잔이에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잔이랍니다. 우리 고부가 계속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응원해 주실 거죠?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